법무법인 센트로가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지켜드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건설 분야에 특화된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센트로. 자,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 두 번째 제2강의의 정비사업의 종류, 여기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빨리 나가볼게요. 정비사업의 종류,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상공업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2018년부터는 재개발과 통합됐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그냥 재개발, 재건축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법의 사업은 소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림이 있다 하고 이 그림은 도시재생 정부 제정이 2002년에 제정돼서 2003년에 시행을 됐죠. 이게 현재 오른쪽이 도시정비법입니다. 주택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정비는 재개발과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이게 재건축이 왔고 그 다음에 도시 재개발법에서 주택 재개발, 도심 공장 재개발 이쪽으로 빠져왔고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법에서 주거환경 개선. 이 색깔 있는 법들은 공법입니다. 공법에서 온 것이고 위에는 사법, 사적인 법률, 자기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자치적으로 개발 사업이 이제 주택 재건축으로 왔고 그래서 재건축은 민간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과 주거환경에서는 공적인 사업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민간 사업, 이거는 공익 사업 이렇게 섞여서 이 세 가지 공익 사업은 토지보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보상법 굉장히 유명한 법인데 알아두세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 사업법이라고도 하고 토지보상법이라고도 하는데 요새 토지보상법으로 용어가 굳어졌어요. 이 세 가지 법은 이 땅을 강제로 뺐을 때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그 토지보상법에서는 굉장히 적은 값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여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을 합니다. 공익사업이니까 이 공익사업이 양면의 칼을 가지고 있어요. 공익사업이니까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야 공공을 위해서 빼다가는데 좀 조금만 받아 해서 개발이익이 완전히 배제된 걸로 뺐고 다만 좀 불쌍하니까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 뭐 이런 걸 좀 줘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많이 뺐고 조금 챙겨줍니다. 그런데 주택 재건축에서는요, 하기 싫은 사람은 시가로 보상을 해주죠. 그 대신 영업손실보상이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도형법이 뒤죽박죽이다. 그래서 원래 변호사들이라는 존재는 항상 논리적으로 뭔가를 따지고 이렇게 맞춰보려는 그런 버르장머리가 있어요. 잘 맞춰가지고 안 맞으면 막 짜증내. 근데 원래 안 맞아 그냥 그런 거야. 그럼 왜 그러냐고 또 화를 내지. 그걸 어쩌라고. 이 법이 원래 개판인 거예요. 이게 누더기를 이렇게 갖다 붙인 연역을 막 차고 가면 이게 왜 있었지?를 답을 봅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답은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영국에서 그랬는데 영국인지 독일인지 왕궁에서 어떤 사람이 막 군의병인가 계속 보초를 쓰더래요. 노예 보초 쓰네요.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뭐 쳐들어오는 것도 왜 그러냐. 연혈을 따져보니까 한참 한 3년 전에 거기 뭔가 지킬 게 있었던 거지. 그냥 지키고 있었던 거지. 윗사람이 야 그만둬라라는 말 안 하니까 계속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생긴 게 많아요. 이게 법도. 그런 게 누더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너무 연호를 따질 필요 없고 현재 이게 적법하냐, 현재 이게 타당하냐, 현재 우리한테 유용한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 논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이게 어쩌고 하면서 삼천포로 빠지죠. 그리고 기분 좋대. 왜냐 논리적이니까 기분 좋다고. 이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판결 하나 낸 게 제가 비판하는 게 있는데 사람의 신체에 둘이 막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걸 촬영하면요 무슨 그 법 위반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동영상을 막 돌려. 그래놓고 그 동영상을 또 카메라로 핸드폰을 찍어. 그 찍은 영상을 배포하면 그 법 적용이 안 된대요. 예,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를 찍어서 영상을 배포하는 자는 뭐 징역 1년에 뭐 벌금 1,000만 원 처한다 했는데 사람의 신체를 찍은 카메라 그 영상 텔레비를 찍어 이게 막 돌아가는 거죠. 텔레비를 찍어. 그래서 그걸 유포해요. 이게 신체를 촬영한 게 아니라 그 뭐죠? 영상 동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래. 바보 아니야 바보?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서 죄형 법정주의에 아주 입각한 훌륭한 판례라고 혼자 뭐 하는 거 뭐 하자는 거지. 이 법률이라는 게 가끔 보면 좀 웃겨요. 이 대법관 양반들도 이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이상한 골로 빠진다니까요. 예, 왜냐면 맨날 자기들은 그것만 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하게 됐는데 대법관이나 이 법률가들이 잘 좋아하는 건요. 자유, 정의 이것도 아니에요. 인권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형식논리. 논리에 맞으면 기분 되게 좋아해요. 논리에 맞으면 자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 기계를 찍은 사람, 이 죄형 법정주의는 왜 존재하죠? 억울한 사람을 그냥 감방만 쳐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엄격하게 해요. 그러니까 신체는 무조건 신체여야지. 신체를 찍은 카메라를 찍으면 그건 신체가 아니다. 라고 해서 기분 좋대. 왜 기분 좋아하냐지?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지 인권을 보장한대. 누구의 인권을 보장하죠? 이 찍은 놈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 있죠? 찍힌 사람의 인권이 뭡니까? 찍힌 사람 따닥 이 복사품을 또 복사한 거잖아요. 원본만 복사한 그거 찍힌 사람의 인권은 어디 갔고 찍은 사람의 인권만 보장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여담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데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갑시다. 이게 다 무더기법이다. 별로 잘 안 맞는 법입니다. 재건축사 오래된 아파트 빌라 이건 빨리 넘어가죠. 재개발은 이거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응답하라 1988이 나오는 정도의 그 정도의 집을 개발하는 것이고 도시환경경사는 재개발과 통합됐고 천호동, 청량리, 588, 신촌, 영등포 이런 데들이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재개발과 완전히 똑같다. 넘어가고요. 이거 그림 제가 설명을 했나요? 안 했죠? 재개발 재건축을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이 옆에 좀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옆에 단독주택 따닥따닥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냥 어스한한 집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 사당동 뭐 정금마을인가 이런 데도 있었는데 아파트가 있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이런 걸 되게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단지. 이 단지만 딱 개발하면 좋겠는데 하는 김에 동작구청에서 야 얘네는 독자적으로 하기가 뭐해? 이게 지금 되게 넓게 그렸는데 이렇게 좁다고 한다면 그냥 이거 하면서 갖다 붙여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갖다 붙여.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은 데들은 굉장히 소수파로 전락을 하죠. 나중에 조합에서 이제 운영할 때 되게 복잡하고 그러면 조합설립 동의라는 동의율 국법에서 16조고 신법에서 35조인데 여기서 이 전체 주택 단지 내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요 단지 이 까만 색깔 표시 내에 있는 사람 수의 4분의 3이 동의해야 돼요. and 토지 면적의 4분의 3이 동의해야 돼요. 이 둘 다 맞춰야 돼요. 면적 요건과 사람 쪽수 요건을 다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어떤 때는요, 이 대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여기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제 그 사람 한 사람이 동의 안 해가지고 이게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둘 다 맞춰야 되고 여기에 구분 소유의 과반수하고 전체 과반수 이렇게 돼야 되죠. 아니 전체 4분의 3.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있으면 32평 있는데 여기서 60평짜리가 있어요. 60평 한 동, 딱 한 동이 있는데 다 32평에 의해 60평이면은 얘네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소수파로 전락을 하죠. 그러니까 얘들이 반대합니다. 반대해서 여기서는 동의율이 20%밖에 안 나왔어요. 이 자체 60평짜리 한 동짜리에서 여기서는 동의율이 95% 나왔어. 이게 조합설립이 되나요? 안 되죠. 이 숫자를 다 합치면 전체 한 80몇 프로 나오겠죠. 80몇 프로 나오더라도 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조합설립이 안 돼요. 옛날에는요 이게 3분의 2였어요. 그러니까 66.7%였죠. 여기서도 3분의 2가 넘어서야지만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항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망권이 있다. 이쪽이 한강이다. 한강 조망권, 우리 조망권 이거 프리미엄 챙겨줄 거야? 안 챙겨줘. 나 그럼 동의 안 해. 그런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서 이게 다 3분의 2였어요. 3분의 2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는 4분의 3이 됐어요. 면적하고 다 됐는데 여기서 안 돼. 이런 데서 하나씩 빼먹고 하면은 결국 안 되면 이만큼 잘라내는 토지 분할 소송을 합니다. 니네 빼놓고 한다. 소송을 하죠. 근데 이게 3분의 2였다가 2분의 1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그래서 2분의 1은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신법에서 2분의 1이 안 돼버린다. 안 되면 이제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 토지 분할 소송을 실제로 해요. 토지 분할 소송에서 조금 잘라내고 이렇게만 개발을 합니다. 이렇게만 개발을 하고 하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하지 싫어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진짜 잘라내서 여기 상가 독자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잘라냅니다. 잘라내면 여러모로 둘 다 피곤하죠. 모양이 영 안 나오죠. 얘네도 구석에 처박혔으면 독자적으로 뭔가 이렇게 설계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이렇게 잘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요건이 다 필요하고요. 요 밖은 주택단지 외에는 여기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3분의 2 이걸 또 갖춰야 돼요. 이 요건을 하나 이 숫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부 다 맞춰야지. 그리고 맞춰야지. 그리고 전체 전부 다 맞춰야 조합이 설립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이 설립된다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권력체가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로 매도청구 소송 무슨 막 절차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조합 설립 단계, 이 단계에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자를 지적하면서 조합 설립 위임과 취소 소송을 넣어야 되죠. 취소 소송은 조합 설립된 날부터 90일 내에 정확히 조합 설립 위임과 고시가 나고 그 고시가 알려지기까지 5일이 걸리는데 5일이 지나면 다 알았다고 치고 그로부터 90일. 조합 설립 위임과 고시로부터 95일이 지나 그 이후에는 소송하면 거의 못 이겨요. 그 이내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나 행정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뭔가가 인가고시 처분이라든지 고시가 나오면은 그로부터 95일 내에는 누군가를 자극하면 안 돼. 자극하면 안 되고 소송을 자꾸 걸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오면 이거 아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뭐 한 달 뒤에 오세요. 한 달 뒤에 오세요. 이렇게 해서 90일 넘겨버려요. 90일 넘어서다 보면 하여튼 해보라고 소송 걸으라고 이렇게 하죠. 그럼 90일 넘어서 소송 걸면 못 이겨요. 그거 아십니까? 다? 90일 이내에는 소송을 걸면은 뭐 비교적 조그마한 하자라도 생기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90일이 넘어갔을 때는 소송을 걸어도 엄청난 하자가 아니면은 못 이긴다. 자, 그래서 이것도 조합설립 인가 요건이다. 이게 추가 부담금 계산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했나요? 이 그림을 봤나요? 그림 봤죠?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는데 우리 중국이 이참회자의 토지소유권 박탈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예전 국법입니다. 이 국법 상태에서는 조합설립 인가하고 즉시 했고 분양 신청을 안 하면 여기서 그 다음에 했는데 요즘 신법은요 여기서 매도청구가 이제 뒤로 밀렸어요.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2달 내에 회답 기간을 주어요. 회답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바로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 매도청구 분양 신청을 안 하면 또 여기서 매도청구하고 분양 신청 안 하면 수용조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월 9일 이후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죠.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그림 말씀드렸죠? 아닙니까? 다시 했죠? 사업시 인가고시하고 발점을 하는데 중간에 분양신청 공고를 합니다. 예전에는 분양신청을 하면서 종전정부자산 평가금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신법하에서는 개별 평가금과 분담금의 주산액을 미리 통지해줘야 된다. 안 했는데. 이거 자 요런 거 이거 한번 보세요. 분양신청 전후에 걸쳐서 이거 좀 여러분 경매받으려면 이거 좀 재개발 물건인데 경매받는 경우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거는 일반 경매 선수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재개발을 좀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일반 경매 전문가하고
말 들어서 안 되고 재개발을 좀 아는 사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고 관리처분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단단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면서 분양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조합원이면서 분양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요만큼 기간에 분양 신청 기간이 있어요. 분양 굉장히 큰 부동산을 가지고 분양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 안 해버리면 꽝 되는 거예요. 신축건축을 못 받고 청산당하죠. 근데 이 시점에 경매가 일어났어요. 이 경매 여러분이 입찰을 들어가려면 물건을 보겠죠. 물건을 보고 야 좋네. 이거 받으면 나중에 조합원 지위 받고 신축건축물을 분양 받겠는데 하고 했는데 분양 신청을 안 했어. 이 채무자가 이 매도인이 분양 신청을 안 하면 꽝을 받는 거예요. 이 꽝 돼버립니다. 이거 분양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 그 물체 덩어리를 받아서 현금으로 청산당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그래도 시가 보상이지만 재개발은 시가 보상이 아니에요. 훨씬 더 비싸게 주고 나중에 10억 주고 사서 7억에 청산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 신청이 된 물건인지를 제대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이 됐는데 나중에 또 분양 계약 체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분양 신청을 해야 되고 나중에 발처분 이후에 한참 나중에 동호수 추첨해서 분양 계약을 하는데 이때 계약을 안 해버리면 또 꽝돼요. 또 현금 청산. 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금 청산 당하는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도 청산당하고, 사업시행 인가로 분양 신청 안 하면 또 청산당하고, 또 계약을 하면 계약 체결을 안 하면 또 청산당해요. 재개발은 조합 설립에 미동이었다고 해서 청산당하는 것은 아니고 재개발은 여기서 청산당합니다. 재개발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으로 청산당하고 재건축은 시가로 청산당하는데 말이 시가지 90% 또는 95%에 불과하고 재건축은 70% 정도 받고 나갑니다. 제가 한 사건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경매 이 낙찰자가 저희 의뢰인인데 여기서는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토지 건물을 보고 재개발 재건축은 임장활동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경매할 때 임장활동이라는 게 있죠. 가서 물건을 보고 와 오늘 살만하네. 여기서 가깝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요 다 때려 부술 건데 뭘 봐. 귀찮아 안 봐.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또 명도 아닙니까? 옛날에 임차인 명도 하려고 뭐 싸움나서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명도요? 조합이 다 시켜줘요. 내가 안 해도 돼. 낙찰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관리처분이 나면 조합에서 조합 변호사가 다 소송 다 쫓아내요. 다 때려 부숴. 어차피 부술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경매는요 이게 분양권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분양 신청 단계에서 이 사람은 뭐 많이 받았는데 토지 건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토지 건물이 나중에는 철거당하고 새로운 신축 건축물로 이렇게 변할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이 물건 필요 없어요. 가능성을 보고 사요. 그렇기 때문에 임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임차 명도도 안 하고 그냥 권리분석 요게 되는 건가? 요 물건이면 요거 되는 거야? 이거 추가 부담금 얼마야? 이런 거 계산하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분양 신청을 했어야지. 분양 신청 안 하고 사면요 이 사람은 뭘 취득합니까? 토지와 건물을 이 물건 자체만 취득하는 것이지 이 미래의 가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청산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나아요. 요 토지도 사고 건물도 샀어요. 등기를 넘겨받아요. 근데 여기 미래의 것이 사라지고 현찰로 그냥 빼는 거예요. 그 현찰이 입찰 가격보다 더 작을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낙찰을 받았어요. 분양 신청도 했고 오케이 좋아 신축 건축물 요거 받으면 이게 또 프리미엄이 오케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사는데 분양 계약 체결을 안 한 걸 사버리면요 토지라는 물건 넘어오죠. 건물은요 철거됐어요. 철거돼야지 건물이 안 넘어. 이게 뭐 건물이 등기가 넘어와야지 청산을 받더라도 넘어와야 청산을 받지 청산도 못 받아.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이 낙찰자 제 의뢰인이 왔어요.
이 소송이 붙었는데 저는 판사한테 주장을 했죠. 이게 중간에 어떻게 잘 나가다가 이게 삑사리가 난 이게 분양 계약 체결을 안 한 게 경매 절차의 진행 과정에 분양 계약 체결 절차가 있었어요. 계약 체결 절차가 있었으면은 이 사람은 분양 계약 체결할 권한이 없죠. 이 사람의 이 원소유자, 이 채무자, 종전조합원이 계약 체결을 해야 되죠. 이 종전조합원은 관심이 있나요? 어차피 내게 아닌데 뭐. 돈 나오면 다 누가 빚전 작업할 때 나 몰라. 예. 물건 관리를 안 해요, 채무자. 이게 그리고 또 조금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채무자가 있다가 종전소유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 채무자는 자기 이름으로 돌아왔더라도 이 관리 안 하는데 이게 넘어갔다가 돌아오면서 조합에서 조합원 명부가 이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채무자한테서 이 낙찰자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이 물건이 전 사람으로 갔다가 다시 복귀가 되는 사행인 취소로 다시 복귀가 되는데 조합원 명부는 이쪽에 있어서 조합에서 계약 체결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사행인 취소당해서 뺏겼는데 뭘 내가 뭘 얘는 어차피 나도 뺏길 건데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얘는 뭔가 오케이 좋은 거 샀다 했는데 나중에 계약 체결이 안 돼서 꽝을 샀는데 건물은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 그래서 근데 경매 과정에 감정 평가서에 보면은 감정 평가사가 이 땅을 현장을 가봤더니 땅만 있고 건물은 없으나 원래 재개발 재건축이란 관리처분이 지나면 다 철거하기 마련이고 이미 관리처분 당시에 분양 신청까지 해서 이 철거된 건물의 가치는 토지에 화체되어 있다. 분양권의 상태로 존재한다. 분양권의 상태로 이제 넘어갈 찰나이다라고 평가서에 써놨어요. 아주 잘 써놨죠, 명쾌하게. 근데 평가사가 그렇게 쓰고 난 이후에 계약 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봅니다. 이 낙찰자로서는 이것도 몰라. 계약 체결을 할 권한이 없잖아요. 이 계약 체결은 이 전 채무자, 이 부동산을 뺏기는 놈이 해야 되는데 미쳤다고 그래? 걔도 근데 혹시라도 얘가 알았으면 됐을 텐데 얘도 몰랐어. 전소유자로 조합의 명부가 됐어. 여기로 통지를 했어.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내가 그랬죠. 판사한테 판사님 이게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판사도 이해를 해. 야 이게 물건이 싹 올라가고 중간에 삑사리가 난 거죠. 건물이 휙 날아가고. 판사님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미래가치의 이 부동산을 못 받는 건 맞아요. 못 받는데 이거 청산금이라도 받아야죠. 얘는요 토지와 건물을 뭉뚱그린 가치를 입찰 가격을 썼어요. 그것도 이 미래가치에 대한 입찰 가격을 썼어요. 날라갔죠? 이건 날라갔죠? 그러면 건물 가치라도 받아야죠. 그랬더니 요거 이 토지와 건물에 청산당할 재개발이니까 100%가 아닌 70%라도 받아야죠. 판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치가 이거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던가요 판사가. 변호사도 다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판사한테 그랬죠.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여기 잘 나가다 삑사했으면 처음에는 분양권, 조합원 지위가 넘어오려다가 잘못됐으면은 이 건물에 대한 청산가치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산받을 지위가 넘겨오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 감정평가가 다 써있으니까. 그래서 판사가 하는 말이 이게 딱 한마디가 이제 그게 걸작이에요. 일반 매매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획일적으로 물건 찍어내듯이 팍팍팍 거래시키는 국가가 주장하는 경매 절차에서 A를 사려고 했다가 삑 하면 B를 사게 된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획일적인 경매 절차에서는 획일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문제야. 그놈의 형식 논리. 좀 이렇게 봐주면 안 돼? 제가 대법관에 보고 있어. 당초 이 사람은 전반적인 가치를 취득. 그리고 이걸 샀다고 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화해공고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화해공고 결정. 야 이거 알딸딸해. 당신 지니까 이 건물 가치가 1억 7천인데 7천만 받고 끝내지. 조합 이래도 말이야. 이거 어차피 얘한테 1억 7천에서 줬어야 되는데 7천만 주고 끝내. 이렇게 애매한 정의를 실현시키려고 양측을 협박하죠. 판사님들이 이게 딱 전화를 딱 한 거나 잠깐 나가라. 당신 지거든. 이거 안 돼. 당신 질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을 이제 해서 지금 화해공고 결정 어떤 단계죠? 14일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저희 의뢰인은 많이 기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억울하죠. 얘 잘못이 아니야. 제가 그랬죠. 판사님
이거 얘 잘못이 아니죠. 라고 그랬더니 운명이지 뭐. 투자는 어차피 운명 아니야? 경매라는 것도 다 투자인데. 그 말도 맞네. 판사님하고 전화로만 1시간 통화를 하는데 제가 평소에 말빨 되게 있어서 막 몰아붙이는데 몰아붙일 수가 없잖아요. 판사님 지금 갑 오브도 갑인데 뭐라고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승질나가지고 제 옆에 있던 변호사가 평소에 대표님 답지 않게 참 많이 참으시더군요. 참을 수밖에 없지 어쩌라고. 자, 그래서 이 분양신청 전매결제 경매, 이 경매 그거 엄청 주의하셔야 돼요. 경매 물건이 재개발정지 구역에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고 중개사 사무실, 전소유자, 경매 컨설팅뿐만 아니라 이 재개발 전문 변호사나 이쪽을 좀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매도 참 현금 청산에서는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첫 시간부터 감정평가. 이 감정평가가 전부예요, 사실은. 감정평가. 감정이라는 게 사진신문 기회를 열어라, 주의사항 촉구. 이 감정이 걸어다니는 재판정이기 때문에 감정은 그냥 판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정한 감정을 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해야 됩니다. 보통의 변호사들은 그 감정이 하는 걸 내가 어쩌라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감정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원고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가 이제 법원이 있어요. 법원이 있으면 법원은 피고 청산자한테 소장을 전달해요. 원고는 너 나한테 빨리 내놔. 팔아. 너 사업에 공참 안 하지?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돈으로 쳐줄 테니까 돈으로 나한테 팔아. 나한테 넘겨. 돈 줄게. 돈 얼마? 평가해서 줄게. 이 시세가 10억인데 에이 무슨 10억이야. 재건축이라면 한 9억 주고 재개발이라면 한 7억 주고 이렇게 끝나려고 들어온 거죠. 매매계약 체결됐어. 금액 얼마? 금액은 여기에는 평가사가 선정해 주죠. 그러면은 이 피고로 측의 변호사는 이 감정평가가 일어날 때까지 멍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판사의 법논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져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판사도 감정은 몰라. 그러니까 감정은 옆에다 맡겨놨어. 네? 자, 감정 속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한 두어 달 쉬어. 얘가 얼마입니다. 8억 1천만 원요. 오케이. 그래 8억 1천 통보를 해. 그래서 받아보고 말이 안 되죠.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싸? 이렇게 하죠. 그래놓고 이제 뒤늦게 얘한테 사실 조회를 하죠. 당신 왜 이렇게 했어? 당신 왜 이렇게 했어? 잠깐 나와봐. 법정에 나와서 말싸움을. 이 사람은 법정에 불러서 말싸움을 해. 말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다 법률가고 얘네는 감정인인데 뭐라고 감정을 다 깽갱이지 뭐. 어디서 주워들은 거. 변호사님이 그걸 잘 모르셔서 그런데요. 어쩌고. 그럼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감정 결과가 이미 나오고 난 다음에 뒷북쳐봐야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판결문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것은 판결문 나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변론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나도 평가사 한 명 고용해서 이걸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이쪽으로 가게끔. 그래서 얘를 막 이 수많은 평가서로 조져야 돼요. 여기서.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요. 현장에 가면 또 따라가. 변호사도 따라가. 또 제대로 하는지 보자. 네가 혹시 하면서 얘랑 같이 식사하는지 않는지, 얘한테부터 엑셀 파일을 받아갖고 그냥 대충 100개 갖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걸 무지하게 감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너 감정하기 전에 법원에 나와. 사전 감정기록. 감정하기 전에 미리 법원에 나와서 너 선서해. 선서하고 이거 잘 할 거지? 나중에 현장 나왔을 때 얘네만 만나지 않을 거지? 어쩌고 다 따져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을 사전 감정 기일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법원 여기가 하는 것은 감정 촉탁이라고 합니다. 촉탁탈로. 여기서 건설법무대학원이니까 아파트 하자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도 결국 다 똑같아요. 지금요. 저는 금액에 대해서 감정을 하는데 아파트 하자나 뭐 건물 집안 치마나 이런 것도 감정이냐 하잖아요. 건축사, 기술사 이런 분들이. 그것도
각자 기술자들 옆에 대동하고 압박을 넣어야지 그냥 내려갖고는 안 돼요. 그냥 이 사람이 정하면 끝이야. 판사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래서 미리 조져야 된다. 감정인들을 미리 조지고 미리 자료를 막 내고 감정할 때 뭐 따라다니고 굉장히 귀찮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아무래도 금액이 달라져요. 금액이 이 사람도 이제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아씨 경찰하고 지랄하겠지 하면서 좀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석이에요. 자, 다시 설명하자면 촉탁해놓고 답 나온 다음에 떠들어봐야 다 필요 없다. 촉탁하기 전에 미리 불러다가 똑바로 해 선서시키고 자료 다 갖다 주고 수시로 자료 보내야 돼요. 안 나오면 또 전화 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연락 오고 막 뭐라고 하면 막 아씨 막 짜증내고 하다가도 아니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나. 에이 뒤졌다 뒤졌다. 뭐라고 이렇게 쓰면 뭐라고 하겠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약간 끄불치 주잖아요. 시사에서 짜증나니까 그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대구지방법원이 특히 그래. 그래서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대구지방법원이 바뀌었어요. 이 원고 조합이요, 이 나쁜 변호사들이 법원에다가 이 피고의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소송을 넣었어요. 자, 이게 법원 소장이 송달이 됩니다. 송달이 아직 안 됐어. 감정 신청을 해버려요. 감정 신청을 하고 법원은 감정을 촉탁해버려요. 감정인이요. 그럼 현장에 나가서 보고서를 제출해버려요. 그 다음에 송달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니까요. 굉장히 많이. 이 변호사분들이요, 넉넉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 얘는 악랄하게 하는데 이 법원도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옛날에는 자, 이 감정이 이거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뭐 건설본부대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감정이 다 비슷한 겁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이 재판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일 때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러면 이게 손달이 되고 얘가 답변서 내는데 한 달 걸리고 뭐 하다 보면 어영금 첫 재판 열릴 때까지 3달 걸립니다. 그렇죠? 2달 때이지 3달 걸려. 이 기간을 세이브하자. 그때 하면 되잖아. 이런 발상이에요. 자, 이 재판은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첫 재판 열리고 막 하는데 3달 걸리니 그 기간 동안 하자. 그래서 옛날에 서울행정법원은요, 원고가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사건, 그러니까 조정 명령을이나 뭐 명령을 내려요. 이 사건 어차피 감정이 필요하오니 감정 신청서를 내시오. 그래요. 감정 신청을 내. 그럼 해버려. 자, 아까는 소장 송달 되기 전에 이렇게 했지만 소장이 송달 됐어도 문제예요. 소장 송달 되면은 얘는 이걸 받고 한 달 동안 한 달에 답을 내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 이제 고민을 하면서 변호사를 여기저기 물색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러고 있는 와중에 감정이 신청을 해요. 감정 신청을 해요. 그리고 감정해버려요. 얘는 법원 나의 사건 검색 어떻게 검색하는지도 몰라요. 소장만 받았고 얘는 머릿속에 있는 건 소장 받았고 이 소장을 받고 한 달 내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생각하고 있는 기간 도중에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게임 다 끝났어요. 감정 다 일어난 것은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변호사로서 가봤더니 다 끝났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래 변론기일도 하지 않았는데 재판이 다 끝났네요? 감정이 재판 전부예요. 재판 전부. 이 다 끝났네요? 막 악을 쓰고 막 해도 제 감정 안 해요. 그래서 제 감정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판사들도 제 감정 죽어라고 안 해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최근에 또 대구지방법원의 사건을 딱 받았는데 검사 조회를 해봤지. 그랬더니 감정 촉탁을 했더라고요. 이미 선정이 됐어. 감정 금액을 다 뿌렸어. 얘가 막 좋다고 했는데 감정 보고 감정 1000만 원 받았네. 오케이 날라 좋다고 하고 달려있죠. 준비서면을 설명해 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재판의 실질이 감정에 있는데 왜 우리는 방어권 하나도 없이 지금 재판이 이게 진행되냐? 안 된다. 그리고 이 감정의 선정 자체에서 우리가 들어가야지. 감정이 저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알아야지. 이거 취소시켜달라 돼. 취소시켜서 들어가. 취소시켜달라면 취소시켜. 막 저희 사무실에는 워낙 이 사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서면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변호사 따다다 해서 쫙 모아서 확 하면 그게 딱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감정이 취소시키고 대구 지역이 아닌 외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삼창감정평가법원에 뭐 충북지사 물론 똑같이 삼창이면 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 좀 달라. 이렇게 해서 그쪽을 외부 사람을 꽂아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또 판사는 외부 사람을 꽂아서 이 감정이 와 천만 받았다 오케이 했다가 꺼냈죠. 외부의 법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미묘한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미묘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인회변론기일 이전에 일어나는 수도 있다. 그리고 양측의 감정 의견서가 들어가기 전에 감정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감정이 선정에 관한 의견들 여기 들어가는 게부터 치열하게 따져야 되는데 이런 거를 판사한테 따지면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판사들이 있어요. 특히나 한 15년, 20년 정도 재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왜 이래 있고 저 변호사가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아니 내가 재판 경력이 20년인데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러면서 막 이상하게 생각. 심지어 옛날에는 저한테 아니 변호사님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15년 했는데요. 적은 건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검찰해보니까 그거 20년 정도 했던데 예를 들어서 뭐 순천지방법원 아니 뭐 대전지방법원 이런 데서 평판으로 한 15년 있다가 그러다 갓 서울 올라오잖아. 자기가 옛날에 재건축 강조 이런 다 해봤는데 이런 일 없었거든. 이런 게 없었는데 왜 뭔 일이냐. 판사란 존재들은 항상 이 세상에 벌어지는 현상을 3년 내지 5년 정도 늦게 보는 사람이죠. 변호사는 이 세상의 일을 한 2, 3년 늦게 보고 판사는 한 5년 정도 늦게 보고 그렇잖아요.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그 여기까지 오는데 30만 년인가 걸리잖아요. 몇만 년이 걸리잖아요. 우리는 30만 년 전에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판사는요. 사람들이 막 현장 싸우고 막 지지고 먹고 일어나는 현장에 가장 있는 사람이 바로 보죠. 그게 이제 지지고 먹고 하다가 야 술 한잔 마시고요 뭐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변호사한테까지 오기까지는 한 2년 묵었다 보잖아요. 우리는 2년 전의 일들을 보고 있는 거고 판사는 한 3, 4년 뒤에 보기이기 때문에 판사들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어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수많은 그 살아있는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지만 항상 과거 드라마를 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은 매우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항상 유행가도 3, 4년 묵은 유행가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알아요. 이게 자기가 굉장히 박식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새는 3, 4년 전에 드라마는 그건 거의 조선시대의 그 시대극이죠. 3년 만에 세상이 다 바뀌는데. 그럼 중간에 끼인 변호사들은 이 판사는 왜 이렇게 장난치는 당하는데 사실 잘 모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판사님 뭐 사정감정이 어쩌고 이상하게 바라봐요. 저희 변호사님 왜 저러나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값에 2년, 3년 만에 확 변하고 그때마다 풍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섬세하게 해야 되는데 역시 그래서 하나의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 다르죠. 잔치국수 맨날 잔치국수만 하는 사람은 그거 딱 알잖아요. 잔치국수 이건 만들죠. 뭐가 잘못되는지 아는데 뭐 잔치국수 만들다가 김밥 말다가 막 떡볶이 하다가 막 그러면 막 이게 뭔지 정신 못 차리죠. 변호사들도 이런 것들을 놓치는 변호사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떤데가지고 그죠. 그래서 감정인을 아주 조져야 됩니다. 아주 무심할 그리고요 좀 진도가 늦더라도 상관없어요. 사람의 심경을 변화시키는 방법, 판사의 심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자꾸 얘기를 하고 심하게 얘기를 하고 사람의 염장을 질러야 돼요. 염장을 질고 약간 기분 나쁘게 해야 돼요. 재판정에서도 자꾸 아니 판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판사 짜증나. 저 자식 도대체 연습 몇 기야? 저 새끼 로스쿨이야? 뭐야? 하면서 이제 짜증이 나는 그 정도까지 이르면 나중에 이제 식사를 할 때 자기 이제 배석이나 다른 부가 사람 아니 말이야 아까 그 재판에서 그 누구야? 법무부인 어딘가 그 인간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욕하거든요 대부분. 욕하고 아니
감정을 뭐 2번을 해달라는 둥, 3번을 해달라는 둥, 감정에서 평균값을 내달라는 둥, 희한한 놈 나왔네, 막 이런 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옆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부장님 최근에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또는 뭐 요새는 그렇게 한다던데 이런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게 만들면요 주변에 약간의 새로운 동향을 누군가 얘기해줘요. 다른 뭐 33부가 37부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쩌고 요새 어쩌고 저쩌고 뭐 변호사들이 판사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변호사 욕하는 거 아세요? 입만 열었다 하면 변호사 욕한대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이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은 욕을 합니다. 누구 욕을 하겠어요? 맨날 보는 사람 욕을 하죠. 저희들은 입만 열었다면 어디 판사 검사 얘기를 하는데 부부지간에도 맨날 친구 만나면 누구 얘기? 우리 와이프 얘기하잖아요. 맨 자기 생활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사람들 욕을 합니다. 판사들이 제일 괴로운 사람들이 뭐겠어요? 이상한 거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제일 짜증날 거 아닙니까? 맨날 입만 열었다 변호사 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또라이 변호사 얘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뭔가 다른 판사들이 어떤 정보를 줘요. 최근에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고등법원 뭐 10몇 부에서는 재감정을 했다던데요? 그래요? 요새는 그렇게도 해? 요새는 가끔 해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판사가 이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요. 저도 옛날에 고등법원에 가서 재감정 해달라고 했더니 그 경력이 30몇 년 되신 분이 고등법원에서 재감정 안 합니다. 1심 법원의 재감정의 결과가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재감정을 하겠는데 그전에 재감정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1심의 감정이 뭐가 잘못됐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알아 내가. 그냥 재감정 해달라는 거죠. 그랬던 분이 그 다음 길에 갔더니 저희 법원에서 잘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건은 한 번쯤 재감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의 없으시죠? 뭐 재감정 해달라고 했는데 재감정 값이 원래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딴소리 하기 없기 오케이?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떨어진 값으로 하든 위로 올라간 값을 하든 플러스를 시키든 짬뽕을 하든 평균값을 그건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자꾸 하면은 짜증나서라도 샤워하다 보면 그 인간이 생각나면서 재감정을 하나 요새? 왜 재감정 하면 안 되는지 자꾸 논리를 생각하다 보면은 해도 되는 그게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좀 미움받아야 돼요. 일단은 미움을 받을 정도로 그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랄을 하고 하면. 저희도 변호사 착한 의뢰인 일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요. 진상 의뢰인 있죠? 진상 의뢰인의 일을 제일 많이 해줘요. 짜증나니까. 저 인간 또 전화 오겠다. 빨리 해줘보세요. 빨리 해줘보세요. 근데 그 한도를 넘어가 버리면 갖고 가라고 환불시켜버리죠. 한도 넘어 환불시킵니다. 아니 완전 진상이면 그냥 아예 떡을 치든가 하는데 적당한 진상이 있죠? 빨리 그 인간 또 오잖아 빨리. 그런 것을 약간의 진상은 결국 이득을 얻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법정 가서 약간의 진상 짓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감정해달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이걸 좀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소속법상 지연자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 감정평가에 대해 요새는 감정평가의 계절입니다. 완전히 이 부동산 값이 이게 옛날에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IMF 때 꺾였다가 또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2008년에 꺾였다가 또 출렁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부동산 업자 김 변호사 뭐 사라니까 어디 아팠죠? 또 샀어? 아니 안 샀는데 잃어버렸어. 막 그러다가 살라고 했더니 대출 묶여가지고 안 되겠다. 무슨 대출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1주택 있으면 플러스 2주택은 대출 있어야 대출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요새는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의 여지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청산당하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갖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감정평가업자들이 되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새 점점 약간 게임 또는 단골 평가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변호사들이 부추기죠. 나가라 여기 좀 좋은 데 있다. 그래서 평가사들
저쪽에 있지 마. 맨날 우파에 있지 마. 좌파로 와. 여기도 먹을 거 많아. 그래서 이제 하는 걸 많이 합니다. 요새 감변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정평가사 플러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업무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감정평가사 플러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 이거죠. 이거는 그냥 장롱면허. 이거 로스쿨 나가서 땄어. 그래서 열심히 해.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게 장롱면허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주고 맡기죠. 그럼 처음에 완전 개판 운전을 하다가 아무리 개판 운전을 해도 한 5년 하다 보면 잘해요. 5년만 버티면 돼. 한 3년 버티면 이 사람들이 좀 잘 나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간병사 자격증은 없는데 변호사 자격이 한 10년 이상 했고 이 간병을 그냥 이 바닥에서 한 10년 한 사람하고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맨날 사건 주고받아. 아주 깁니다. 이런 사람을 한 2명 뒀어요 제가. 이게 훨씬 더 시너지는 더 잘 나요. 그리고 사실 나 간평이고 변호사예요 하면 그 합니까? 간평이니까 자기가 현장에서 하나요? 안 해요. 그 할 시간이 어딨어요. 변호사 하기도 바빠 죽겠어. 그냥 자격증만 있고 보면 안다 라고 하지만 보면 압니까? 변호사도요 그냥 바로 자격증 따가지고 사무실 나오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법령 찾고 판례 찾고 정리하는 것만 할 줄 아는 게 간병사도 특히나 간병이 현장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변호사와 전문가 이게 확실한 시너지, 확실한 커뮤니케이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이거 좀 간편 많은데 제가 나중에 5번째, 6번째 10월 15일 날 제가 이렇게 협력 관계에 있는 아주 미모의 여자 평가사님을 한 명 모셔와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미모 여자 평가사님이 오셔서 한 3, 40분 강의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분 한번 강의 들어보시고 저희 사무실에 박사과정을 나오신 수용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 또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분한테 잠깐 40분 정도 맡기려고 합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 한참 가는데 나중에 필요합니다. 분양권 존재. 재건축 재개발에서 분양권이 제일 중요하죠. 자, 정비구역 조합설립, 조사관 이렇게 외워주세요. 조합설립, 사업승인과 관리처분. 조사관인데 조합설립하려면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면 또 구역이 정해져야 돼요. 제가 그랬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는 어느 구역 내의 소유자 절반이에요. 구역이 정해져야지. 구역 정해지는 게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고 요거 전 단계가 예전구역이에요. 예전구역. 근데 이 구역 지정할 때는 구역을 지정하면 확실히 개발된다는 것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각종 행위 제한이 들어가죠. 행위가 제한되고 그래서 이 시점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 이후에 필지분할 자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소유 나대지 신축 뭐 이런 거 하면은 분양권은 없습니다.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시점으로 픽스가 돼버려요. 이 시점에 있는 부동산 물건 개수 그걸로 분양권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지분 쪼개기라는 것은 이 권리산정 기준 이전에 땅을 뭐 1000평을 가지고 있다. 야 1000평 하나면 어차피 분양권 하는 쪼개서 나눠주고 맨 땅이야. 그냥 나대지야? 나대지에다가 다세대를 신축해서 8세대를 만들면 8개가 나오잖아요. 그런 짓들을 무지하게 했어요. 이게 보문동 막 이런데 무지하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조합원이 400명이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뭐 조합원이 1000명이 넘어가 버립니다. 조합원이 1000명이 넘어가 버리면 400명의 조합원이 시작해서 1000세대를 신축하면 여기 중에 400개를 자기들이 가지고 600세대는 일반 분양에서 일반 분양 비싸게 팔아먹으면 얘들이 이익인데 여기가 1000명이야. 1000명이 1000개 다 조합 분양으로 가지고 비싸게 팔 게 없어. 이 사업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죠. 그 사업성을 떨어진 그 기준점이 정비구역 지정이고 분양권 산정 기준은 여기입니다. 여기. 사실 원래의 분양권 산정일은 여기입니다. 원래는 관리처분 계획을 할 때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권이 정해지는데 분양 신청 기간의 마감일 요 날짜로 권리를 픽스시켜요. 그 날짜의 소유자 그 날짜에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 이 날짜의 소유자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중간 과정에서 막 쪼개고 막 8개 만들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앞으로 땡겨나 버린 것이죠. 이 시점에 부동산의 현황이 여기까지 지속돼요. 이 사람이 분양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양도를 하면 조합원 지위를 못 받죠. 재건축에서 그렇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서는요. 광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광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광명이는 재개발 조합 설립 이후에 그냥 이걸 팔면은 조합원 지위가 있나요? 있어요. 있어. 재건축에서. 재개발에서는. 근데 재개발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이 시점 이후에는 또 팔면은 분양권이 없죠. 이게 전매금지라는 것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른데 이 뒤에 또 나와요. 권리탄생 기준이 자,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수 금지. 합의 조치로 재개발 도시환경도 분양권 전매제. 이때는 이건 관리처분 계획. 그러니까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팔면은 못 산다. 사더라도 물건 덩어리만 살지 미래의 분양권은 없다.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도 돼요. 근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양도할 때는 안 된다. 그 지위를 넘겨받지 못한다. 그냥 청산됩니다. 자, 그래서 39조, 도시정기법 39조,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재개발을 실행하는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알지만 그래도 좀 정확하게 좀 아는 게 좋아요. 뭐든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니 알면 또 실수가 나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A가 B한테 팔면은 얘는 사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없기 때문에 현금 청산 당하면 된다. 근데 재개발은 여기서 하더라도 얘는 조합원 지위가 있어요. 근데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 팔면은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분양권이 확정된 거예요. 여기서 그거를 이게 그러니까 이 조합 설립이 됐다라고 해서요. 이 사업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재건축이 더 물건의 상태가 좋은 거잖아요. 물건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비록 조합 설립만 되었지 관리처분 되지 않더라도 재건축은 이 쭉쭉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제한이 들어가는 거고 재개발은 좀 상태가 안 좋은 데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더 떨어져요. 물건의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처분이라는 이 분양권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 사면 얘는 없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경과 규정이 다 있어요. 이건 대체로 금년 2018년 1월 24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 분칙 규정이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에서도 이 B가 분양권을 가지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얘가 해외 이주하거나 지방으로 하거나 질병 치료를 위해서 딴 데 빠지면서 이 집을 불가피하게 팔아야만 할 경우 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규정이 아니라 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규정이에요. 얘가 나 늙었는데 나이 80이고 나 다 싫어. 그냥 빨리 팔고 제주도 가서 살래. 근데 집이 안 팔려. 왜 안 팔려? 이게 분양권이 없으면 집이 안 팔려. 얘를 팔 수 있게끔 해외에 가는데 해외 2주 이상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한 경우는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가끔 이런 물건이 희귀하게 딱 뜨잖아요. 그러면 가서 링금 잡아야 돼요. 링금 잡아야 되는데 잘못 잡으면 꽝 되는 수가 있죠. 해외 이주 간다고 해서 했는데 해외 이주가 꽝 됐다거나. 그래서 가끔가다 이 비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거 지금 해외 이주하고 지방 간다고 해서 지금 나한테 왔는데 이거 내가 확 질러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되는데 해외 이주한다고 비자 발급하고 직장 하는 거하고 뭐 초빙 교수 됐으면 그런 서류를 다 받으면 돼요. 라고 대답을 해주죠. 근데 이 사람이 분양권 입자라는 것은 여기서 확정이 안 돼요? 여기서 확정이 되죠? 관점은. 다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확정이 되죠. 근데 조금 불안한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배칭 해봐야죠. 그런 것이 합의 대책으로 나온 것이고, 여기서 있네, 다. 재건축은 이 시점 이후 양수는 적은 지였고,
재개발과는 20.1 양성서구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구역 내에 투기. 그래서 여기 이 투기지역은요, 조정대상 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이면서 투기지역이죠.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구역이고, 광명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광명이 투기과열지구로 8월 20일인가 됐는데, 그걸 미리 뭐 하루 일찍 광명은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미리 알기도 하더라고요. 되기 전에 빨리 사고 그러는데. 1세대 1분양권의 예외. 이 조항도 잘 알아두십시오. 1세대 1분양권. 제가 재건축 재개발의 그 조합원 간의 투쟁 관계, 시공사와의 투쟁 뭐 이런 걸 주로 강의를 하는데, 분양권도 요새는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또 중요한 화두로 떠올라서 알아두시는 게 좋죠. 대충만 알아서는 안 되고 명확히 알아야 되죠. 1세대 1분양 원래 한 사람은요, 자기가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분양권 3개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분양권 하나예요. 그리고 갑이 A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을이 B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부관계이거나 1세대이다. 그러면 통으로 한 개예요. 1인이 ABC 부동산을 가지고 3개 아니고 한 개예요. 한 개. 이게 한 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 뭐 이런 걸 어떻게든 이렇게 강조를 하려고 하잖아요. 세금이나 양도세나 이런 걸 통해서. 자, 이게 원칙입니다. 아무리 뭐 난리 쳐도 한 개다, 한 개. 예외적인 경우는 있는데, 여기에다 또 예외적인 경우는 또 있는데, 대표적인 예외가 이 사람의 권리가액이 굉장히 커. 이거 다 합치니까 엄청 커. 그래서 이 권리가액이 신축 부동산 102로 이것도 되고, 너 이거 남아서 또 뭐 202로 두 채 줄 수 있다. 1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1 플러스 1이 근데 이거는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이거는 3년인가 5년인가 전매금지예요. 전매금지. 이 조그마한 건데 이 조그마한 것도 인기가 꽤나 있어요. 왜냐? 1인 가구 신혼부부 괜찮아요. 이렇게 혼자 살기에 쓸만한 서울 지역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래서 25평짜리라고 하죠. 큰 걸 가진 사람들은 1 플러스 1 제도가 생겼어요. 왜냐면 이게 1 플러스 1 제도가 생긴 것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400세대의 조합원이 시작을 해서 800세대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 400세대는 얘들이 가지고 나머지 400은 일반 분양해야 되는데 이게 미분양 사태가 나요. 미분양 사태가 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분양 되느니 기존의 사람들이 좀 가져가게. 그래서 하나 더 주자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원들한테 좀 큰 거 가진 사람들 하나씩 더 가져. 25평짜리고 이하로. 그리고 이거는 전매금지 몇 년간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1을 줬던 것이죠. 근데 요새는 이제 또 미분양 사태가 없잖아요. 이제 하도 잘 팔리고 하니까. 근데 아직은 이 제도는 살아남습니다. 항상 제도와 세태가 이렇게 바뀌면 제도가 막 따라가면 또 얘는 또 바뀌고 또 따라가다가 이거 했는데 또 얘는 이거 가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는 꺾였는데 얘는 이리가. 제도는 항상 이 관행이 있어가지고. 또 치고 올라오면 치고 내려갔었지 이렇게 또 내려가는 거죠. 이 엇갈리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엇갈리잖아요. 그 엇갈리는 그 틈에서 잘못 끼면은 바보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뭔가 갭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과거 한 4, 5년 전의 현상을 반영한 것이죠. 항상 제도는 뒷담화를 때린다. 1 플러스 1은 저도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법률 전문가인데 미분양 사태 때문에 기존 조합원들한테 부여했던 가도 큽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양도 별로 하도 인기가 많은데 이제 여전히 남아서 하나씩 더 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종대한 자산 또는 면적에서 2주택 공부할 수 있고 죽으면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냥 3년 동안 전매금지예요. 3년 동안. 그런데
이 25평짜리 어떻게 이게 배분 어떻게 동호수 추첨하느냐, 어떻게 분양 신청하느냐 이런 것도 참 애매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걸 도시정비법이라 법률로 제정하기도 참 힘들어요. 너무나 미묘하고 섬세해서. 그리고 각 조합마다 또 사정이 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참 분쟁이 많던데. 재건축 재개발은 분쟁이 많아서 좋아요. 먹을 게 많아. 1세대 1분의 1분의 소유주택. 이거 너무 할인대책. 너무 하고요. 아까 또 비슷한 건데 다 똑같아. 재당첨금 이것도 꽤나 많이 나오던데. 이건 좀 잠깐만요. 이건 좀 중요해요. 이거는요. 작년에 파리 대책으로 나온 것이지만, 자, 도형법 70이죠. 투기 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 분양을 한번 받은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내에는 또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 서울시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투기 과열지구하고 투기 지역하고 어디가 더 투기가 더 센 데일까요? 투기 지역이 더 센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투기보다 투기 더 과열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투기 과열지구는 이제 과열되고 있고 투기 지역은 진짜로 투기가 되고 있는 지역이래요. 투기 지역이 더 세대요. 그거 몰랐거든요. 이거 한번 볼래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중개사들은 이게 무슨 서초 강남 성파가 여기 있잖아요. 제일 잘 나가는 강남 서초 마용성? 마용성도 있고 양천 영등포 세종시 그 다음 급이잖아요. 여기가 투기 과열지구. 여기는 투기 지역이면서 투기 과열지구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주택법상이 정해놓은 거, 주택법상의 개념이고 이건 소득세법상의 개념입니다. 각각 이게 정하는 어떤 컨셉이 달라요. 컨셉이 다르지만 아무튼 투기의 강도로 봐서는 잘 나가는 강도로 봐서는 여기가 더 세다. 서초강남 성포는 이미 투기 지역이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5년 재당첨금지.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작년 8월 3일날 됐습니다. 파리 대책으로 인하여 8월 3일날 투기과열지구가 됐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고요. 광명도 투기과열지구고 분당은요 과열지구겠죠 당연히. 성남은 아니에요. 성남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울시가 이렇게 있고 광명 이렇게 있고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분당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막 다 투기과열지구인데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인데 살짝 떨어진 거 있어요. 이렇게 빵꾸난 데가요. 성남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이거 뭐 법률 강의가 아니라 이거 근데 제가 하는 강의는 이게 다 철진한 투자 기법, 투자 기본 저기잖아요. 투기 과열지구에서 조합원 분양이든 일반 분양이든 한번 당첨이 됐어. 당첨이라는 것은 저기가 아니라 이건 조합원 분양, 이건 일반 분양. 일반 분양은 청약제 추구해서 들어가는 거죠. 청약적으로 1순위 해가지고 들어가서 됐어. 얘는 당첨이라고 표현하지만 얘는 당연히 뭘 당첨해. 나는 원래 그냥 분양권 있는 건데 이 구역 내에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 사람은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내에 또 다른 데서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안 돼. 이거죠. 그래서 한 번 된 사람은 또 안 된다. 5년 내에. 5년 안 돼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광명시 A구역, B구역이 있어요. 광명시 A구역은 지금 조합 설립했어. 여기는 지금 사업실 인가야.
여기는 사업식 인가야. 여기 이제 조합 설립했어. 근데 사업식 인가였으니까 좀 더 가르쳐을 하고 곧 될 것 같아. 이거 뭐 하나 됐어. 여기 소유자니까 조합은 그냥 이게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이게 5년 내에 사업이 빠져가지고 5년 내에 하면 나는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그냥 청산당해야 되죠. 그래서 안 되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이쪽 광명시 철산동에 집 하나 있고 무슨 하안동에 집 하나 있는데 오케이 둘 다 재건축 재개발 오케이 잘 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됐어 한테 받았어.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 강제 청산이죠. 이런 두 채 집이 갑자기 한 채로 확 줄어버리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좀 말도 안 되는 청산당하는 겁니다. 이게 재개발이면 한 70%가 이거 청산당하는 거죠. 이런 억울한 일이. 그러면 이게 청산 안 당하려면은 이걸 5년 뒤에 이게 되게끔 사업을 방해해서 끄집어내리고 해서 5년을 딱 맞춰서 딱 분양성을 하게끔. 그래서 저희 법무부에서 말하는 유일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늦게 해서 5년을 맞춰갖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는 말이 이걸 그럼 우리 딸한테 팔면 되잖아. 팔아도 똑같아요. 어차피 팔아도 안 돼. 그래서 5년 뒤에 사업이 되게끔 하는. 근데 또 이 기산점이요. 분양 대상자 선정일이죠. 분양 대상자. 근데 또 우리 법인에서 또 다른 변호사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분양 대상자로 선정일로부터 5년인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나중에 분양 계약 체결일에 계약을 안 해서 청산되면은 그래도 이거 못 받나요? 그래서 받기로 했다가 꽝 됐으면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법이라는 좀 획일적으로 한 번 했다는 우리가 형식 논리 되게 좋아하잖아. 아무튼 선정이 됐으니까 안 돼.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꽝 됐으면 이거 바보지. 아무튼 선정된 사실만 있으면 안 돼. 선정됐다가 나 계약 체결 안 해서 청산당해서 나 이거 싫어. 이거 안 하고 이거 할래. 이거 포기했어. 이거 그래도 이것도 안 돼.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둘 다 안 되는 걸로. 이것도 이건 지금 법이 살아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자 이거 봅시다. 기당청, 재당청. 일반 분양 옛날에 일반 분양했을 때 분양하고 이번에 일반 분양은 예전부터도 이미 안 되셨어요. 예전 제도도 이미 안 됐었는데 옛날에 일반 분양, 저분 분양, 저분 분양, 일반 분양, 저분 분양 예전에는 파리대책 이전에는 다 허용을 해줬어요. 이거 받는 것은. 옛날에 파리대책 이전에 허용 안 했던 것은 일반 분양이 일반 분양. 그러니까 주택 청약계획은 뭐 청약수 가입해서 여기서 받고 또 있다가 오늘 또 받고 이건 안 돼. 근데 조합원 분양이었던 자들은 다 됩니다. 조합원자가 한 군데라도 들어있으면 이렇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새 바꿨죠. 조정으로. 전체 안 돼. 조합원 분양이든 일반 분양이 다 안 돼. 안 되는 걸로 바꿨어. 근데 부동산을 획득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죠. 그냥 중개사 사무실 가서 산다. 둘째, 경매 받는다. 셋째, 재건축 허물어져가는 그 재건축 그거를 사서 헌 집에서 살거나 전세 주고 있다가 나중에 새 집이 되면 이제 그 새 집에 가서 사는 거죠. 또 하나 방법은 뭐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는 거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지역주택은요 청약저축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합니다. 청약저축 그냥 하는데 위험해요. 또 하나는 이제 청약저축 가입해서 일반 분양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작년에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제 한 군데에서 담보대출 받았으면 투기지역 내에서는 또 한 번 또 대출 못 받는다고 했는데 이번 9.13 대책으로는 아무튼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집 살 때는 대출 무조건 안 돼라고 나왔죠. 신문에서 대출 받는데 저도 이제 한 채가 있기 때문에 또 한 채 살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현찰박치기로 하지 않으면 못 사죠. 제가 아는 중개사한테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오히려 차라리 마음이 편해.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보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사지. 제가 왜 안 사냐면은 제가 지금 그 악몽이 있어가지고요. 불에 한번 된 사람들은
한 번 되면은 뭐 안 되는 것도 그냥 될 줄 알고 막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있을 때 제가 신축적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신축적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양옥집 하나 있는 걸 사요. 이렇게 사. 사서 이렇게 부숴. 이렇게 다세대를 둬서 그래서 하나가 8개가 되는 거죠. 이걸 팔아. 그러면 이 양옥집 산 거 플러스 공사비 뭐 해서 훨씬 남아요. 이거 이 짓을 한 번 하면요. 6개월 만에 이 짓을 한 번 하면은 수중이 한 2, 3억이 쭉 떨어져요. 그냥. 좀 골치 아프고 평안하지만 이 짓을 해서 2, 3억이 쭉쭉 떨어지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하려고 제가 2008년도에 변호사를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하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는데 한 달 만에 뭐 이게 푹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난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이게 투자가 안 돼. 역시 안 돼. 이거 마이너스, 완전히 마이너스. 포기했어요. 근데 2018년이야. 또 급격히 10년 만에. 그래서 내가 가면 다 죽어. 내가 가면 무조건 우리나라 시장이고 전 세계 시장이 다 죽어.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죽을까봐 내가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제가 아마 뭐 사면 이제 거꾸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못 한다니까요. 그게 그니까 뭐 어떻게 하냐고요. 그 파악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되나요, 그거요?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들을 움직이는 것들은 가능하죠. 금리나 것들 올라가고 물가 상승 그래서 지금 2강이 끝났는데 이제 오늘 3강인데 2강은 끝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딱 맞아 떨어지고 좋잖아요. 네, 좋습니다. 아싸하게 딱 맞아 떨어지고 지금 9시 50분인데 여기로